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강성우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강성우 KDA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예, 코인, 토큰, 디지털 자산인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네. 초국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오늘과 내일을 점검해 보려고 하면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지 네. 그 내용을 전체로 점검을 해봤을 때에 오늘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 점검을 통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오늘과 내일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오늘과 내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보면 디지털 자산의 오늘과 내일이 보이는 이유가 가장 먼저 뭔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인이나 토큰 디지털 자산인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네.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국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면 관련된 이용자나 투자자들인 경우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네.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런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초국경성을 감안을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특히 지난해에 51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6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이후에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들인 경우는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동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제결제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채택하는 기준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하는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법제도화의 기본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면 지난 2019년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바로 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특정 금융정보법에 반영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난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를 신고토록 해서 비로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에 의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의 초국경성이라는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국제통화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국제통화기금이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법정통화 퇴출을 공식화하면서 뉴욕 증시 비트코인이 날벼락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예. 국제통화기금 IMF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입니다. 네. 지난 23일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는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은 뭐냐? 가입 회원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정책을 강화해서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켜야 된다. 그 자국의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대안으로 법정 통화로서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제통화기금은 왜 이런 정책 대응 지침을 발표를 했는가 하면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죠.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면 2021년 9월 달에 엘살바도르가
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6,100만 원. 하지만 최근에 한 3천만 원 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배기 현 이상의 그 유동성,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법정통화기금으로 채택하지 말도록 하는 그 권고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IMF야말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 은행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 이사회의 경우에는 연준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2월 13일 날 범정부 종합대책에 의해서 전통 금융권에서는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그 연준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7일 그 발표한 바가 보면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 그 통화감독청의 방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가상화폐 보유를 아직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전통은행들의 가상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네. 가상화폐 거래자, 검증자가 가명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법 금융의 가능성이 높다. 네. 둘째, 전 세계적인 분산된 가상화폐 자산들이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발행자들이 공시나 회계 요구사항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위험이 수반되고 있다는 차원을 봐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원금으로 은행 가상화폐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정책 대안으로서 전례 없는 위험을 감사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대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또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암호화폐에 집중된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를 두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 현재 이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아직까지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 네. 그로 인해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점이라든지 등등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국제결제은행과 관련된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네. 원금으로서 가상자산 보유 금지 정책을 고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 12월 달에 은행의 원금 중 최대 2%까지 그 보유 규정을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 제시된 자기자본 비율 2%는 뭐냐 하면은 최대 2%를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자기자본 비율에서 1%를 넘지 마라. 그러면 1% 정도 기준이 1% 정도까지는 상향된 거네요. 평상시 유지를 해도 좋다. 네. 그런데 또 거기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루는 거 보면은 그룹 1, 네. USD 코인이라든지 테더 등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명확히 지키고 있는 가상화폐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 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룹 2로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룹 1이고 예. 그룹 2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룹 2 같은 경우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우 최고 상한선이 그룹 1이나 그룹 2까지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국제결제은행은 그 적절한 자기 자본 비율을 권고를 해왔고 우리가 IMF를 통해서도 익숙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까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수정을 한 바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그 은행 원금 중 최고 2%, 통상 1%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 규정을 포함하면서 개정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2%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포함되고요. 네. 그리고 무담보 암호화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격인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은행의 원금 중에 최대 2%까지는 디지털 자산 보유 규정을 승인해 줬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 뱅킹 규정을 작년 연말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1974년도 네.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는 27개국의 중앙은행과 네. 감독기구가 회원으로 활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죠. 예. 그런 지난해 12월 달에 그 바젤 그 은행감독위원회가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 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확정된 은행의 가상화폐 노출 위험 건전성 규제를 공표를 했는데 네. 이 공표에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요. 첫 번째는 은행 자기 자본 비율에서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2%를 넘을 수 없다.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1% 범위로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일 위험, 동일 활동, 동일 규제의 원칙, 그리고 간결성과 최소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건전성 규제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2010년도에 발표한 바젤 3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최소의 자기자본 규제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 기반 규제, 감독기관의 감시나 공시 의무를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차등, 그 두 가지 그룹으로 차등 규제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최대 은행 자기자본 기본자본에서 2%, 통상시는 1%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디지털 자산 보유 규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바젤 위원회가 앞서 말씀하셨던 국제결제은행의 산하이다 보니까 국제결제은행처럼 디지털 자산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전통 금융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보유 비율을 자기 자본 비율 대 최대 2%, 네. 통상 1% 하는데 그럼 2개 그룹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형태나 법률, 결제 체계, 리스크 관리의 인프라, 금융 감독 체계 등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네. 토큰화된 전통 자산, 그리고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룹 안에 속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전통 자산이나 준거 자산의
상시 안정적으로 연동을 돼서 시장 가치와 동등한 금액으로 환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면서 자산 가치 변동성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은행 역시 충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금융당국도 발행자에 대한 감독 규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2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안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거지만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토큰화된 전통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그 무담보 코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2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되 자기자본 비율 대비 최대 2%, 평상시 1% 범위로 해서 2개 그룹을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기준을 발표를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예, 디지털 자산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 중에 그룹 1보다 원이 그러니까 그룹 2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적고 2가 리스크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그룹 있겠죠. 아닌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환매가, 부유자가 네. 돈으로 바꿔달라 네. 하면은 환매가 가능한. 네, 그런 점에서 더 안정성이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예.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젤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에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스크 측정 방식도 제안을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참 있나요? 중요합니다. 네. 국제결제은행 산하위원회가 그 암호화폐 리스크 측정 방식도 제안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환매와 네. 기준 위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하루 일일 거래 금액이 5천만 달러, 시가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네. 알트코인인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트코인은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로 분류가 돼서 보유 자산 대비 100%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네. 보유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느 은행이나 아니면 발행자가 해당 토큰이 시장에서 1,000억이다고 하면 1,000억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권고를 했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그 관련 위원회의 그 티프 맥클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멘트를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한 은행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기준선을 개발하는데 이번에 그 리스크 측정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인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바젤 프레임워크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위험 노출 가중치에다가 자본 요건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런 규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지 말지 여부는 각국 금융당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경제 규모가 G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 권고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듬해에 법에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입,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이런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하는 표준 권고안은 즉각 채택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결제은행과 바젤위원회의 규제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커스터디의 은행에 연방준비제도 회원 가입 신청을 거부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지 무려 18개월 만에 이 거부안이 나온 건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이게 좀 고심의 흔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이게 상당히 지금 그 가상자산업계나 전통금융권에서는 네. 가상자산 수탁 건물을 신산업, 신사업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수탁 사업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규제 중심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네. 수탁 사업자들은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커스터디아 은행 역시 가상화폐 수탁 전문 은행인 그렇죠. 거죠. 예. 지난 1월 27일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인 커스터디아의 연방 준비제도 가입 신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거부를 했느냐? 네.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커스터디아 그 가상화폐 전문 수탁 은행의 사업 모델이 안전과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 18개월 동안 심사한 결과 내린 결론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인 커스터디아의 가상화폐 관련 위험 해결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반려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감독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 전통금융권과 똑같은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테러 방지 등 관련 금융법을 준수를 하고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금지를 하지 않지만 현재 보면은 그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 커스티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상화폐 전문 수탁업계 같은 경우도 이번 연준의 결정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시스템이 부족하다. 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아주 관심들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이사회뿐만 아니라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역시 암호화폐 커스터디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15일 날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등록된 투자 자문사 자격을 갖춘 관리인에 한해서 가상자산 수탁이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관련 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4사람은 찬성을 할 정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상당히 동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 자문사의 자산 수탁 관리에 대한 관련 조건이 까다로워지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인 경우는 만약에 이 규정이 최종 확정 시행된다면 적격 관리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이 최종 확정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가상화폐 수탁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